우리는 픽사, 드림웍스,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같은 스튜디오에서 만난 다양한 악당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지만 그 외에도 아직 주목받지 못한 몇몇 악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애니메이션 영화 스튜디오에 주목할 만한 악당들을 모아 그들의 최후를 덜 끔찍한 순서부터 디즈니 스타일 결말을 선호했을 법한 것까지 순위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대가만 치르거나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은 악당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에 맞게 우리는 이 목록을 파이벨 웨스트로 가다에 나오는 워런 T. 레스로 시작합니다. 워렌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쥐들에게 고양이로부터 보호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것이죠. 쥐들은 워렌의 진짜 이름이 워렌 T. 캣, 즉 그가 고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1986년 애니 영화에서 이름에 레디 있지만 쥐가 아닌 악당을 볼 때마다 5센트를 받았다면 저는 10센트가 있을 겁니다. 워렌은 그 돈도 가져갈 거예요. 워렌의 정체가 파이벨에게 들통나자 워렌은 파이벨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협박 계획이 실패하자 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부두에 불을 지르려고까지 하죠. 솔직히 우리 모두 톰과 제리를 본 적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로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쫓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죠. 하지만 단순한 복수심으로 방화까지 저지르는 건 전혀 다릅니다. 워렌은 복수에 실패하지만 그의 악행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워렌과 일당은 결국 홍콩행 징기선에 탑니다. 그는 언젠가 파이벨 일행에게 복수할 희망과 홍콩에도 쥐가 많다는 점에 위안을 느낍니다. 결국 이자의 순수한 악행의 결과는 그저 다른 곳에서 같은 짓을 하게 된 것뿐입니다. 변화, 성장, 처벌 없이 장소만 바뀌었죠. 저는 우연히 중국어 계산법을 배웠어요. 다음 인물도 변화가 있었죠. 라이덴 문킹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쿠보와 전설의 악기에서 라이덴은 영화 전체를 통틀어 무서운 위협으로 그려지는 악당입니다. 그는 폭군이자 불멸의 지배자로 자신의 손자의 누나를 빼앗아 그를 불멸의 배 밤의 지배 가문에 합류시키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 악당들은 아이들의 눈을 훼손하려 할까요? 결국 라이덴은 쿠보에게 패배해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기억 못하는 평범한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쿠보의 마을 사람들은 라이덴이 손자를 사랑하고 손자의 눈을 빼앗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불멸에서 인간이 되는 건 힘든 일이겠지만 라이덴이 자신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이덴은 집단살인, 노예제, 심리적 테러를 저질렀지만 손자와 평화롭게 사는 노인이 된 것 외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쉬운 거래로 보입니다. 하위 3명 중 마지막은 레오의 미스 멜킨입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악당답지 않은 인물일 거예요. 처음엔 심술궂은 대리교사 같지만 사실 미스 멜킨도 한때 꿈과 양심이 있었습니다. 미스 멜킨은 레오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에 영감을 받아 그를 숲에 버려두고 아이들에게 레오가 떠났다고 말해 자신이 성장의 주역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 구원 이야기는 다소 거칠었지만 영화에서 가장 뜬금없는 장면 덕분에 미스 멜킨은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며 레오를 찾는 데 돕기로 합니다. 제가 공을 받고 싶었어요. 결국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교사 자리를 얻게 되고 해피엔딩으로 다람쥐와 레오를 반의 반려동물로 계속 키우게 됩니다. 그녀의 결말의 유일한 단점은 침략자 짐처럼 보이는 유치원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지만 그 외에는 인생의 힘든 시련을 겪은 그녀에게 충분히 자격 있는 해피엔딩입니다. 월리스와 그로밋을 아는 사람이라면 볼링핀처럼 생긴 페더스 매크로우가 설명이 필요 없는 악당임을 알 겁니다. 이 펭귄은 만만치 않죠. 이 천재 보석 도둑은 그림자 속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을 모르게 더러운 일을 시킵니다. 주로 플랑크톤식 정신지배를 사용합니다. 데뷔작 더 롱 트라우저스 마지막에서 페더스는 범죄로 동물원에 수감되어 경비원에게 학대와 힘든 노동을 겪습니다. 하지만 벤전스 모스트 파울에서 그는 탈출에 성공해 월리스와 그로밋이 처음 그에게서 지켜낸 바로 그 보석을 거의 훔칠 뻔했지만 마지막에 그로밋에게 속아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페더스는 워낙 뛰어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공경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경찰을 피해 도망치는 일이 양을 세는 것처럼 쉬운 일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영화가 끝날 때 감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벤전스 모스트 파울에서 그가 응징받지 않은 모습은 이 펭귄 도둑이 결국 대가를 치르는 장면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마지막엔 아이스에이지, 공룡시대의 루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악당은 목록에 있는 악당들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편입니다. 그는 먹이를 찾는 야생동물일 뿐입니다.
큰 동물도 결국 먹어야 하죠. 다행히 모든 동물이 루디를 괴물로만 보진 않습니다. 버크에게 루디는 항상 재미있는 도전을 제공하는 상대입니다. 위질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버크는 마지막 추격전에서 루디가 죽은 줄 알고 슬퍼했지만 그 공룡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카메오 출연에서도 두 사람의 전설적인 라이벌 관계가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악당들은 범죄 후에도 변하지 않거나 더 나아지지만 다른 이들은 인생이 달라질 만큼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클라우스에서 미시즈 크럼과 미스터 엘링보가 이 부문 첫 등장입니다. 솔직히 전통을 이유로 가족과 친구에게 이웃을 공격시킨 증오심 많은 노인들임에도 이 둘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원수였던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자식들이 서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한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해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최악의 처벌은 서로 미워하는 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뿐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실트콤에 잘 어울린다는 점도 있습니다.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살인 미수와 증오 범죄를 보면 이 정도 처벌은 오히려 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에서 또 다른 넷플릭스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텔마 더 유니콘의 주요 악당 빅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재능 스카우트는 오늘 소개할 악당들 중에서 비교적 소규모 악당에 속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특히 고객들에게 교활하고 변덕스럽게 행동한 점이 가장 나빴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최소한 한 번의 살인 미수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쁜 놈들 중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빅의 마지막 장면에서 빅은 델마가 세상의 본 모습을 드러낸 뒤 니키를 다시 고객으로 붙잡으려 하지만 니키는 분수에서 물을 뿜어내며 응수합니다. 분명 굴욕적이고 아팠겠지만 이 사람이 부자이고 경찰을 쫓을 일도 없으니 앞으로 고객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비교적 가볍게 넘긴 셈입니다. 빅터 쿼터메인은 월리스와 그로밋의 악당 갤러리 멤버로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가 죽은 눈의 펭귄만큼 사악하진 않아도 빅터는 커스 오브 더 웨어랩이 꽤 미운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레이디 토팅펀의 재산을 노리고 월리스를 해치려던 빅터의 모든 계획은 모두 실패합니다. 우리 주인공들에게 당한 뒤 빅터는 웨어랩이 털옷을 입고 분노한 군중에게 넘겨졌습니다. 횃불과 쇠스랑을 든 군중에게 맞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죠. 빅터가 털옷을 벗어도 여전히 해명을 해야 했고 아마 법적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아마 감옥에 갈 사람에서 확실히 감옥에 가게 될 사람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스파이 지니어스의 킬리언입니다. 국제 테러리스트 킬리언은 랜스 스털링에게 부하들을 잃고 흉파를 입은 뒤 복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 결과 로봇 팔과 사이보그 눈을 갖게 되었죠. 그래도 멋있어 보이긴 해요. 넌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 그렇지? 안타깝게도 킬리언은 오랫동안 감옥 밖에서 멋있게 보일 수 없을 거예요. 그가 죽음을 면한 유일한 이유는 마지막 전투에서 랜스가 그를 구해줬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은 후 그의 표정을 보면 솔직히 킬리언이 갱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대량 학살을 저지른 테러리스트라는 걸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하더라도 감옥 밖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네요. 다음은 미시스 트위티입니다. 그녀는 악당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결말에 맞았지만 아예 죽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치킨런에서 미시스 트위티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특히 공장이 폭발하기 직전 끓는 그레이비 소스 냄비에 빠졌고 결국 남아있던 문에 깔려버렸죠. 그 장면만 봐도 미시스 트위티는 클래식 스펀지밥의 스피드워드처럼 운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 에피소드에서 살아남고 소편에서 더 잔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로봇 오리 레이저에 맞게 되는데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장 크기의 폭발 한가운데에 남겨지지만 감독에 의해 또다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만화처럼 잔인한 부상들은 분명 그녀에게 고통스럽겠지만 사실 그녀는 동물 학대를 시도하는 걸 그만두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본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을 다른 아드박 슬래시 드림웍스 작품으로 마무리합시다. 설치류 말살을 시도한 종족 차별 범죄 조직 드목 더 토드는 이 목록에서 가장 살아남을 자격이 없는 악당 중 한 명입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남았지만 번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회전하는 기어에 혀가 끼이도록 유인된 후 더 토드는 입을 크게 벌린 채 혀가 강제로 길게 늘어진 상태로 그 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몇 시간 동안이나 그 상태로 있었고 결국 당국이 화면 밖에서 그를 체포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에 더해 그는 실제로 집단 학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종신형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플러시 더 웨이 속편을 만들지 않는 한
더 토드는 감옥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악당들은 그조차 불가능합니다. 우리 목록의 첫 번째 치명적 구간은 즉각적인 죽음입니다. 샤프투스는 야생 공룡 악당 카테고리의 또 다른 추가 캐릭터이지만 결국 루디만큼 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평범한 피라노사우루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악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받기도 하지만 샤프투스는 여전히 엄청난 위협이며 원한을 품는 탈비입니다. 그는 영화 내내 리틀풋을 쫓으며 눈에 상처를 입힌 것에 복수하려 어떤 방법으로든 리틀풋을 죽이려 합니다. 리틀풋의 모든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높은 절벽에서 거대한 바위를 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샤프투스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샤프투스가 물 아래로 떨어져 아마 익사했겠지만 그는 거의 패트리도 함께 데려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는 날개가 있어 샤프투스가 마지막에 부러워했을 겁니다. 이제 그 흉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네요. 야생동물이 말을 하면 우리는 그들의 도덕성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아이스에이지의 소토는 블루스카이의 첫 악당입니다. 이 사나운 포식자는 자존심이 상하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건드리면 소토는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 사냥했고 심지어 아기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스에이지의 아기가 지옥 깊은 곳에서 온 악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아 살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소토의 계획은 마지막 순간에 실패합니다. 소토가 시도와 아기를 공격하려 할 때 매니가 나타나 얼음벽에 소토를 밀어붙입니다. 떨어진 구드름이 소토를 관통해 직사시킵니다. 어린이 영화치고는 정말 무자비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각오하세요. 마지막 두 카테고리에서 미친 일이 벌어지기 전 마지막 죽음은 니모나 감독입니다. 오래된 다르면 나쁘다라는 철학을 맹신하는 신봉자인 감독은 그 누구보다도 무자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전통의 죽음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죽음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편집증적이었고 정말로 그런 처벌을 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니모나가 교전 중에 죽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레이저로 자신의 왕국 절반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레몰도 마찬가지일 거야. 왕국을 지키고 싶어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 위해 왕국을 반으로 잘라버릴 각오까지 한다면 그건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 다행히 니모나는 마지막 순간을 영웅적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불사조로 변신해 감독의 대포에 몸을 던졌어. 니모나가 이 폭군을 쓰러뜨리기 위해 재빨리 판단해 불멸의 존재로 변신한 건 정말 인정할 만해. 그리고 감독의 죽음은 순식간이었지만 시신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 그녀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아. 이제 잘못을 저지른 뒤에 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캐릭터들로 넘어가 보자. 이들은 바로 잔혹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들이야. 이 카테고리를 시작하는 건 오늘 소개할 마지막 아드문드 악당인 파이러츠, 밴드 오브 미스피츠의 빅토리아 여왕이야. 영국에선 과학자들과의 모험으로도 알려져 있어. 실제로는 해적들이 부유한 미식가 밀렵군 집단에게 앵무새를 먹이려는 군주를 막는다가 더 정확한 제목일 거야. 누구나 취미가 필요하지만 멸종 위기종을 마구 잡아먹는 것보다 즐거운 취미가 많다. 하지만 이 여왕은 그런 취미를 가졌다. 내가 준비한 메인 요리 보면 놀랄 거야. 선장과 선원들이 빅토리아의 배를 파괴했지만 빅토리아는 비엔선으로 도망칠 뻔했어. 하지만 폴리의 자기 방어 한 번의 물기가 여왕의 최후를 가져왔지. 폴리가 비행선에 구멍을 내서 빅토리아가 통제력을 잃고 결국 배고프고 불행해 보이는 멸종위기 동물들로 가득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어. 이렇게 해서 멸종위기라는 말은 빅토리아 여왕에게 훨씬 더 새롭고 불쾌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지. 하지만 그녀가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으니 그녀의 위치는 여기로 두도록 하자. 다음은 로봇의 마담 게스킷이야. 이 목록에서 가장 비열한 악당 중 하나임은 분명해. 곰곰이 생각하면 그녀가 구식 로봇을 없애고 업그레이드를 강요하거나 죽여 부품으로 쓰려는 건 인간에게 매우 끔찍한 일이다. 말기 환자들에게 비싼 의료 시술을 받으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몸이 해체되어 그 부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분배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너도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해체 공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네가 마담 게스킷이 용광로에 던져져 산채로 타며 비명을 지르다 불길 속 폭발로 죽는 걸 봐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녀가 가난하거나 쓸모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을 죽이던 바로 그 기계에 번져지는 걸 보는 건 통쾌하기까지. 다음은 우리의 마지막 아이스에이지 악당이야. 캣틴거트는 정말로 일곱 바다를 정복했다고 자부하는 무자비한 해적이었지. 불행하게도 바다에 대해 그렇게나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그가 해적들이 쓰는 가장 뻔한 수법 중 하나인 세이렌의 노래에 속아 넘어갔지. 매니에게 즉석 야구공처럼 쓰인 뒤
커트는 암컷 유인원으로 변장한 세일은에게 유인될 때까지 간신히 살아남았지. 그가 깨달았을 때 커트는 변신 정령에게 산채로 잡아먹혔고 마지막 순간은 고통스러운 비명뿐이었어. 아이들은 이런 죽음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꽤 끔찍한 결말이었어. 아이스에이즈 캐릭터 중 가장 잔인한 운명을 가진 건 스크레드일 거야. 그는 늘 눈앞의 도토리를 얻지 못하고 희망만 품지. 이 부문을 마무리하는 건 트랜스포머 첫 편의 진짜 악당 센티넬 프라임이야. 이건 받아 마땅한 죽음이지만 잠시나마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 완벽한 예시였어. 센티넬은 순수한 악이었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는 힘을 얻으려 악마와 거래했고 빚을 갚을 때 자신의 이득만 챙기며 남들에게 더러운 일을 시켰다. 그가 저지른 속임수와 배신만으로도 벌을 받을만 했지만 메가트론이 이성을 잃자 센티넬도 함께 끝내기로 결심했지. 화면 밖에서 메가트론이 센티넬 프라임을 잔인하게 두 동강 내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지. 센티넬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은 오직 극적인 음악에 가려져 내 귀에 들리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은 아동 영화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장면 중 하나일 거야. 센티넬이 오래 고통받지 않았기 때문에 1위는 아니지만 말이지. 게다가 다시 말하지만 그 녀석은 정말로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최고의 장면은 마지막에 남겨뒀지. 이들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겪은 캐릭터들이야. 이 부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사실 우리가 딱히 악당이라고 부르기엔 좀 망설여지는 캐릭터야. 테러노먼의 애기 프렌더게스트. 비극적인 과거는 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살해당하고 죽음 이후에 복수할 기회를 얻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기기는 쉽지 않지. 수백 년간 마을에 저주를 내렸어도 애기를 미워하긴 어려워. 내가 11살 여자아이인데 유령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마녀로 몰려 죽었다면 나라도 화가 났을 거야. 요몬이 그녀를 진정시키고 평화를 찾으라 설득해 마을의 저주를 풀게 해. 하지만 그녀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어도 여전히 그녀는 죽어있어. 편집증에 사로잡힌 광신자들에게 살해당한 순진한 소녀 이야기고 죽은 지 수백 년 만에 겨우 평화를 얻었어. 상황을 보면 그녀를 탓하긴 어려워요. 다음은 영화 리오의 나이제리아. 방금 다룬 어린이 공개 살해 사건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좀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새가 중요한 존재라는 건 모두 알지만 그 새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몰라. 나이젤에게 그 존재는 바로 복수야. 참고로 그건 셰익스피어의 말이야. 첫 번째 영화에서 나이젤은 자신의 명성을 빼앗아간 예쁜 새들에게 복수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블루와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날지 못하게 돼. 결국 나이젤은 남은 생을 카니발 점쟁이의 조수로 보내게 됐지. 이미 이것만으로도 꽤 가혹한 벌이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새가 되어 날지 못하고 다른 예쁜 새들이 즐겁게 나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상상해봐. 나이젤에게 동정심이 들 수밖에 없어. 물론 그 다음에 나이젤은 여러 위험한 동물들을 부하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숙적 가족을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에게서 얻었던 그나마 적은 동정심마저 완전히 잃게 돼. 결국 나이젤은 톨리오 박사에게 니우로 돌아갔고 박사가 동물을 사랑하니 나이젤이 좋은 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나이젤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랑의 관심 배상과 함께 있어. 이런 안정이 정말 가치 있는지 알기 어렵지. 우리의 잔혹함 순위 바로 바깥에는 몽키킹에 나오는 드래곤킹이 있어. 피부 질환 때문에 인간들에게 학대를 받은 드래곤킹은 폭풍으로 세상을 휩쓸며 복수하고 싶어 했지. 여기서 말한 폭풍은 거대한 홍수였고 세상을 차지한다는 건 모두를 죽이겠다는 뜻이었어. 다행히도 우리 육지에 사는 이들을 위해 드래곤킹의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손오공이 그를 쓰러뜨렸어. 그리고 여기서 쓰러뜨렸다는 건 정말로 쓰러뜨렸다는 뜻이야. 거대한 용에서 작은 도마뱀으로 전락해 결국 물속으로 도망쳤지. 살아남았지만 예전 힘은 거의 없었어. 이제는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할 거야. 아마도 괴롭힐 아메바 무리라도 찾지 않는 이상 말이지. 그래도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드래곤킹도 나이젤처럼 오랜 시간 가진 힘을 잃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해. 게다가 그에게는 훨씬 더 큰 일이지. 우리의 악의 동메달을 집으로 가져가는 건 아마도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아더마더, 즉 벨담이야. 페이퍼 마리오에 나오는 비비안의 못된 언니와 혼동하지 마. 벨담은 불행한 아이들을 자신의 세계로 유인해서 결국 그들의 눈에 단추를 꼬매고 그들을 자신의 먹이로 삼는 악의적인 악마야. 이건 과장도 아니야. 그녀가 아이들을 머물게 설득하면 생명력을 빼앗아 영혼을 영원히 감옥에 가둬. 코랄라인과 YB가 없었다면 정말 그랬을 거야. 벨담 같은 존재에겐 아무리 잔혹한 운명도 부족하지만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은 거의 그에 가까웠지. 코랄라인과 YB가 다른 엄마의 잘린 손을 부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아주 중요한 열쇠와 함께 우물에 던져놓고 완전히 덮어버렸어. 그 열쇠가 벨담 세계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이제 벨담은 아이들을 유인해 양식으로 삼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을 때 이미 시들고 있었으니 이 괴물은 다시 배고픔을 채우지 못할 거야. 아이들을 파멸로 유인할 만큼 영리하지만 현관 매트 밑에 여분의 열쇠는 숨기지 못했지. 그래도 다른 엄마는 좀 쉴 수 있을 거야. 저승조차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을 테니까. 반면 악의 은메달리스트 로드 바커스 비트는 훨씬 끔찍한 최후를 맞았어. 그는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았지. 이 돈만 밝히는 작자는 바로 그 유령 신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야. 그녀를 죽이고 그녀 집안의 보석, 진짜 보석을 훔쳐 달아났지. 그는 아마도 빅토리아와도 같은 짓을 반복해서 자기 두둑한 주머니를 더 채우려고 했을 거야. 그 남자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고 자신의 범죄를 차벌받지 않을 거라며 오만하게 자랑했어. 언데드 군대 앞에서도 산자 일에 간섭 못한다고 했지. 하지만 결국 그 오만함이 그를 망치게 돼. 봐, 에밀리와 빅터의 결혼식에서 빅터는 영원의 와인 한 잔을 마시기로 되어 있었어. 그걸 마시면 빅터는 죽게 되고 저승에서 에밀리와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바커스는 원래 악당답게 비꼬는 건배사를 한 뒤 마침 딱 맞게 놓여있던 축하 와인 한 잔을 마셨어. 그 결과 그는 좀비로 변했고 분노한 언데드 무리에게 바로 넘겨져서 저승에서 아주 끔찍한 대접을 받게 됐지. 그래, 이제 그녀는 너희 거야. 바커스는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었고 결국 괴물들에게 끌려 심연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가 더 큰 괴물이었으니 이보다 어울리는 결말은 상상하기 어렵지. 즉 그의 죽음과 사후 세계가 더 잔혹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면 말이지. 이제 우리는 마침내 잔혹함의 금메달리스트 라스푸틴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 인물은 아나스타샤에 나오는데 내가 본 비디즈니 영화 중 가장 디즈니스러워. 또 악당도 꽤 사악하게 나온다. 라스푸틴은 로마노프 왕가의 배신자, 조언자로 왕국을 뷰에서 조종하려던 것이 드러난 후 왕국에서 추방당했다. 결국 그는 악마와 거래를 해서 왕실 가족 전체를 죽이기로 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게 됐다. 불행하게도 아나스타시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 채 탈출에 성공했고 라스푸틴은 언데드의 힘을 가지고도 초등학교 2학년을 죽이지 못한 자신의 실패를 곱씹으며 10년 동안 림보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쓰라린 마음을 안고 몸이 10년 동안 하루 24시간 내내 썩어 들어가는 건 이미 꽤나 불운한 운명이다. 물론 그 운명을 스스로 자초하긴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마지막 대결에서 아나스타시아는 그 남자에게 더욱 가혹한 최후를 내린다. 부카의 방해로 아나스타시아는 라스푸틴의 힘의 근원을 파괴하고 악령들이 그를 한꺼번에 덮치게 된다. 그 결과 라스푸틴의 살이 말 그대로 몸에서 녹아내리고 이어서 그의 해골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분해되어 결국 그의 몸이 마치 타노스에게 당한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세상에, 이렇게 잔혹한 죽음조차 라스푸틴에게는 꽤 자비로운 결말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는 저승에 빚을 진 사람이었고 마치 저편에 친구가 있는 어떤 사기꾼처럼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다. 지금 그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더 나은 곳은 아니다. 그리고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아나스타샤가 디즈니 영화였다면 라스푸틴은 거기서도 금메달을 땄을 거라고 생각한다. 가족 몰살에 실패한 너에게 주는 위로상이라고 생각해 라스푸틴. 이 망할 자식아. 그래도 네 애완박쥐는 스피노프까지 받았다니 그건 다행이네.